심지어 여차하면 이제 뺏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점점 내려오게 됐어요. 한 칸 내려왔는데도 앞으로 못 주니까 두 칸 내려오기까지 손흥민 위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굉장히 답답한 공격 전기를 보이면서 허우적거린 경기였어요. 이 중에서 특히 손흥민의 영향력이 줄어든 게 많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건 손흥민이 맡은 역할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토트넘은 항상 해오던 대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왼쪽 윙어이지만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와 가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날 패스맵을 보면 손흥민의 위치가 거의 중앙 미드필더들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윙백인 페리시치의 위치가 훨씬 높게 잡혀있죠. 사실 토트넘 경기들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긴 한데 이렇게 공격수 하나를 내려오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 선수를 통해서 중원 숫자를 늘려서 전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김으로써 다른 선수들한테 침투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패스맵에서 볼 수 있듯이 이날 손흥민은 선발 선수들 중 가장 적은 터치를 기록했어요. 즉 손흥민한테 패스가 거의 투입되질 않았다는 거죠. 중원으로 내려와 전개에 가담하는 역할치곤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손흥민이 내려와서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후방과 중원 선수들의 문제가 되겠죠. 둘째로 상대가 손흥민이 내려갈 때 수비수 하나를 딱 붙여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엔 수비수 하나가 끌려왔음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전방 선수들 문제가 될 거예요. 셋째로 손흥민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적절한 공간에 위치하지 못해서 줄 수가 없었다. 이 경우엔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오늘 토트넘이 문제를 보인 곳은 어디냐? 바로 첫 번째인 후방과 중원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호이비가 다이어한테 볼을 넘기는 장면인데요. 백패스가 들어가니까 에버튼의 전방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방과 후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덕분에 손흥민한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죠. 따라서 다이어가 바로 손흥민한테 넘겨도 좋고 이게 좀 부담스러웠으면 이렇게 랑글레를 거쳐서 줬어도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손흥민한테 가기만 했다면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다이어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굳이 마크맨이 붙어있는 호이비한테 다시 넘기더군요. 이미 호이비는 개에가 가까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스킵한테 넘기게 됐는데요. 약간 시간이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흥민한테 열린 공간 자체는 많은 상태였어요. 앞에 오나나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손흥민한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스킵도 이 선택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넓게 뛰고 있는 포로를 향해 넘겼는데요. 중원에 떡하니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굳이 측면으로 빼는 걸 선택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포로가 좋은 침투를 보이면서 이 패스를 받아낼 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마치 전개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에버튼이 중원을 비워둔 채로 있었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숫자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린다고 해도 케인이 이겨내야 할 수비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빠진 이상 크로스 외에는 조심할 게 딱히 없다는 것도 에버튼의 수비엔 도움이 되는 요소였어요. 실제로 이 크로스는 쉽게 막히고 말았죠. 이러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한 칸 아래에 내려와서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로 볼을 주질 못했어요. 그렇게 우물쭈물대고 있으니까 에버튼 선수들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 점점 패스길이 없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이제 뺏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점점 내려오게 됐어요. 한 칸 내려왔는데도 앞으로 못 주니까 두 칸 내려오기까지 손흥민 위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에도 손흥민이 확보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채 패스 미스를 냈고 결국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굳이 손흥민이라는 공격수를 아래로 내렸음에도 그로 인한 이점을 전혀 살리질 못한 셈이죠.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서 저는 당장 저번에 다뤘던 맨시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빌드업을 할 때의 구조가 토트넘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더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위치에 맞춰서 토트넘 선수들로 이름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 3백을 뒤에 두고 그 앞에 2명의 수비를 둔 똑같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개를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에서 맨시티는 내려오는 공격수한테 바로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토트넘의 위치에 그대로 대입하자면 케인이 되겠죠? 앞에서 둘이나 방해를 시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을 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손흥민보다 이 맨시티의 케인이 확보한 공간이 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의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공격수가 활용할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러면서 끌려나온 센터백의 공간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여기로 쿨루셰브스키 위치에 있는 데브라이너가 침투했습니다. 한 번에 찔러준다면 꽤 괜찮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은 내려오는 공격수인 손흥민한테 센터백이 붙질 않았음에도 이를 향한 패스를 제때에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비슷한 구조를 쓰더라도 토트넘과 맨시티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덧붙여서 패스가 이뤄지는 속도 자체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은 손흥민이 호이비한테 볼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이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수비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인 게예가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잡기 위해 상대의 중미가 투입됐다는 것은 반대로 토트넘의 중미에겐 마크맨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실제로 스킵한테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호이비가 스킵한테 제때에 볼을 넘긴다면 이제 이건 이워비가 잡으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틈에 전진하는 랑글레를 잡아줄 선수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길 통해 앞으로 전개를 한다. 이런 식의 그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킵이 볼을 받는 시점에 이미 게예가 거의 따라붙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워비까지 여기에 가담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 호이비가 스킵에게 주는 이 패스 선택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게예가 손흥민을 잡고 있다가도 늦지 않게 스킵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게예가 스킵한테 빠지면서 다시 손흥민한텐 공간이 발생되긴 했지만 스킵이 몸 방향을 이미 반대로 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다시 주긴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내려와서 게예를 자기 쪽으로 투입하게 만든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한 셈이 됐어요. 이렇듯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전개가 답답하기 짝이 없으니까 토트넘은 에버튼이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한 골 넣었지만 막바지에 실점까지 하면서 결국 동점으로 경기를 마치게 됐죠. 그 내용과 결과면에서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